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해 강연하게 된 송수빈, 김보빈, 조수아입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하려면 먼저 의료용 로봇이란 어떤 로봇인가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의료용 로봇이란 질병의 진단 및 수술 과정을 지원하거나 재활 훈련 등을 도와주는 로봇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나 처방 등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의사. 네, 맞습니다. 바로 의사죠. 즉,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로봇이라는 의사가 의료계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로봇은 중국의 AI 로봇 샤오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수십여 건의 의학 서적과 20만 건의 의료 사례, 40만 건의 기사 등 방대한 의료 지식을 통해 중국의 의사고시까지 합격한 로봇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는 많은 간호 로봇을 도입하고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의료용 로봇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중 수술 로봇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용 로봇 중 가장 유명한 로봇은 바로 다빈치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로봇 회사에 의해 1999년 처음 출시한 로봇으로 대형 절개 대신 배꼽 주변에 아주 조그만한 2.5cm 미만의 구멍을 로봇 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보시면 수술 의사가 조종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인 서전 콘솔이라는 것과 최대 4개의 로봇팔을 끼워 넣을 수 있는 환자용 카트와 비전 타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사는 다빈치 서전 콘솔에 앉아서 인체 내부를 확대한 3D 영상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는 통증이 적고 흉터가 거의 없는 수술이다 보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의 거의 모든 우수한 병원에서는 이 로봇이 지금 실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보닥이라는 로봇인데요. 로봇과 닥터의 합성어로 로봇 의사라는 말입니다. 인공 관절 삽입 수술에 있어 정교한 뼈의 절삭이 사용되는 로봇이고요. 준비 단계에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는 물소닥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연결시켜 뼈를 정교하게 절삭합니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의 오차 범위가 0.1mm 미만이고 출혈량 또한 25% 감소하며 인공 관절의 재수술률이 천재하게 떨어지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솝이라는 로봇인데요. 복강경 시술 시 보조의사의 역할을 대신하여 주는 로봇으로 한 개의 로봇팔에 카메라를 연결한 후에 카메라의 위치를 시술사의 명령에 따라서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여 조절하는 로봇입니다. 이는 시술사와 보조의사 간의 잘못된 의사 전달로 인한 수술 시간의 지연이나 보조의사의 필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이솝의 안정적 작동에 로봇 응용이 확대되면서 원격 수술을 위한 로봇을 선택시켰는데요. 이를 제우스라는 로봇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술자의 양손을 로봇이 대신하여 수술 기구를 잡아주고 의사의 시술 동작을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수술용 로봇입니다. 단순히 복강경 기구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였고, 하지만 단순히 복강경 기구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였고 입체적 영상이 전달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제품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진료용 로봇인데요. 왓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로봇인데요. 암 전문의로 인간 의사들과 함께 암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환자의 나이, 몸무게, 전신 상태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입력하면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내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두세 가지의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최적의 치료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추천하지 않는 치료법까지 나온다고 하니 굉장히 유용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 로봇인데요. 재활 로봇 중 가장 유명한 로봇은 웨어러블이라는 로봇입니다. 웨어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그것과 같이 입을 수 있는 로봇을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착용하면 다리에 스트랩을 걸어 보행을 돕도록 하는 로봇이고요. 다리 근육에 부착된 센서가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생체 신호를 감지해서 보행을 도와주고 보행 능력과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제어와 자율 제어가 혼합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진은 일본의 재활 로봇 업체에서 만든 HAL이라는 로봇인데요. 재활 로봇은 하체 마비였던 여성이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함으로써 45.19kg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만큼 재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의료 로봇 기기 중에 원격 수술 로봇학의 의료 로봇과 함께 그것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격 수술은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는 다빈치 의료기기를 이용한 수술을 줄 수 있는데요. 다빈치 수술기기는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이용되는데 다빈치 로봇 수술이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는지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빈치 로봇 수술기계의 포도 껍질을 까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포도살이 적게 묻어나오도록 얇게 껍질을 까는 다빈치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통해 미세한 조직의 정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봇닥을 이용한 수술이 있는데 로봇닥의 활용 사례인 인공관절 수술과 주퇴행성 관절염 수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봇닥은 수술 전 준비 단계에서 정확한 수술 계획을 짜는 올소닥이라는 프로그램과 로봇이 장착돼 뼈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로봇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로봇닥을 의료에 이용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인공관절을 이용한 수술,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는 증상과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환자를 치료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봇닥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과정은 올소닥을 이용한 수술 준비 과정과 로봇닥을 이용한 관절 수술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술 전에 CT를 이용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뼈 모양, 위치, 방향, 청소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가장 알맞는 인공관절 크기와 위치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에 환자에게 적합한 인공관절을 찾으면 0.1mm 이내의 정밀성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는 장비인 올소닥을 이용하여 3D 공간에서 미리 환자에게 알맞은 수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술 계획은 다시 환자들의 손상된 무릎 관절에 인공 관절을 삽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로보닥이 환자에 맞게 뼈를 깎고 집도에는 인공 관절을 삽입하면서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계획이 수립되면 로보닥을 이용해서 뼈의 이음새 부분에 구멍을 뚫습니다. 뼈와 뼈의 연결 부분에 쇠로 된 이음새의 연결 부분을 결합시키면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을 넣은 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움직이게 되면 이 인공관절에 반응을 해서 다리를 굽혔다 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술 이후의 뼈를 이 인공관절 수술은 안전한, 간단한, 신속함이라는 즉 3S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함으로써 기존 인공관절 수술 시간이 90분인 반면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50분으로 단축되어 짧아지고 수술 시 절개 부위가 외부 노출되는 시간 또한 짧아져 출혈량 및 감염률도 줄일 수 있으며 재수술률을 20%에 달하는 재수술률을 1%로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의 관리를 잘해야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주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은 흰 다리와 무릎 아래의 뼈 일부를 절개한 뒤 인공뼈를 삽입하는 방식인데 수술을 맡은 건 물론 전문의지만 뼈 절개와 고정되는 로봇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뼈를 상할 수 있는 만큼 로봇의 정확성과 세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료 로봇 사용의 장점은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작고 상세한 수술이 가능하며 손 떨림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고 흉터가 작고 상하 좌우로 회전이 가능해 사람의 손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곳까지 도달이 가능해 수술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료 로봇 사용에는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첫째, 로봇 수술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의사의 숙련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로봇이 수술을 하게 되면 조작은 가능하지만 장기를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장기나 종양의 종류를 정교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2011년에 한 의료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배우 박주아 씨가 신호암으로 인해 로봇 수술을 했지만 수술 중에 12지장에 구멍이 뚫려 결국 사망 진단을 받았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만지면서 수술하면 응급 상황 시에 항상 대처할 수가 있지만 이 사진처럼 의료 로봇을 이용한 수술에서 이 로봇이 먼 거리에서 원격 조종되기 때문에 감각을 느낄 수 없어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셋째로 기계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 조절을 위한 숙련이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로봇 장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수술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수술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이 700만 원에서 최대 1,300만 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 사용의 장단점과 앞서 말씀드렸던 활용 사례 등에 의하여 의료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측과 대체할 수 없다는 측의 주장이 걸리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국 런던대 다닐 스토야너프 교수는 10년 안에 인공지능 수술 로봇이 숙련된 외과 의사를 대신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가 없는 곳이라도 로봇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수술이 가능하고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의사 한 명을 길러내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가나 AI 수술 로봇은 이런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은 가천의대의 길병원인데요.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의료로봇 왓슨을 통해 현재 유방암, 폐암 등 8개 암을 진단하고 있고 조만간 혈액암과 간암 진단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병원 외과의 백정흠 교수는 왓슨을 활용하면 사람의 진단에러를 줄일 수 있어 앞으로 사용 분야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슬라 벤처스의 대표로 세계 최고의 CEO,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투자자라고도 불리는 비노 코슬라는 인공지능이 80%의 의사를 대체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5년 안에 딥러닝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능가할 것은 자명하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며 의료로봇이 의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료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인공지능 수술 로봇을 검토하고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로봇이 기존 의사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답장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했듯이 아직은 이러한 의료 로봇이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공학박사 임철웅 교수는 인공지능은 관리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 가천대 길병원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 로봇 왓슨을 들어보겠습니다. 왓슨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입력한 정보를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만약 의료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게 된다면 왓슨은 입력된 지식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지식만으로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관리를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실제로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봇이 진단을 내린다고 해도 이 진단은 환자의 여러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하나의 결론일 뿐입니다. 따라서 왓슨은 환자의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데 유리한 로봇이기 때문에 진료가 아닌 처방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연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뭐죠? 지금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강의 주제인 의료 로봇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의료 로봇이 모든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의사는 단 한 가지 역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외과 의사, 내과 의사 등 여러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각각의 전공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진료뿐만이 아니라 의료 기술 개발, 신약 개발 등의 사업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의료 로봇이 대체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기계가 가장 잘하는 일은 도식화, 표준화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를 내릴 때 거치는 여러 과정들을 정리한 진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비세포성 폐암의 진료에 대한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가이드라인의 일부인데요. 질병의 세부적인 종류, 질병 진행 단계 등의 환자의 상태, 각종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진단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엄격하게 표준화되어 있을수록 인공지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더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인공지능이 환자만 보고 스스로 진료를 할 수는 없고 인간 의사가 만들어 놓은 결과에 따라 입력된 정보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있고 이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방금 실천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